안녕하세요.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고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여자입니다. 제 인생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안개가 가득 낀 빗길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든 시기를 겪었거든요. 당시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없었고, 어른이 된다 해도 내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어둡게만 살았던 제가 지금은 남들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평범함 속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10평도 채 되지 않는 달새방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저희 식구는 가끔 가스비나 전기세도 내지 못할 정도로 무척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심할 땐 가스가 끊긴 적도 있었고 단전이 된 적도 있었죠. 제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께선 사업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사업도 어려워지게 됐고 어떻게 해서든 문을 닫는 것만은 막아보려 하셨지만 결국 문을 닫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도 모두 떠나고 사업도 망해버리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건 사업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빌렸던 억대의 빚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가족은 살고 있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달새방으로 이사를 오게 된 것이었죠. 어머니께선 당시 임신 8개월 차였는데 이 일로 인한 충격과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저를 팔싹둥이로 출산하셨어요. 주수도 다 못 채우고 태어나 모두의 걱정을 샀지만 다행히 전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유경아, 낯선 사람이 문 두드리면 문 열어주지 말고 절대로 혼자 나가지 말고 알겠지? 알았어. 혼자 집 잘 지키고 있을게. 아버진 일주일에 5일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고 어머니께선 다른 공사 현장 쪽에 있는 한밭집에서 주방 일을 하셨어요. 두 분 다 어린 저를 데리고 갈 수 없는 곳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에 6살 때부터 홀로 집을 지키는 것이 제겐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부터 나가서 늦은 밤에 돌아오시는 부모님을 위해 미리 이부자리를 펴놓고서 먼저 잠에 들기도 했어요. 가끔은 부모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소리나 머리를 쓰다듬는 부모님의 손길, 그리고 대화 소리에 잠이 깨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사업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지만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이런 고생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당신이랑 유경이만 생각하면 미안해서 내가 눈물만 나와. 다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잖아. 어차피 일은 이미 벌어졌고 벌어진 결과에 대한 후회하지 말고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게 더 노력하자고. 울지 말자 여보. 지난날에 대한 후회는 시간 낭비야. 우리 둘 다 지금처럼만 열심히 살자. 부모님의 대화 소리와 이따금씩 들려오는 훌쩍이는 소리를 들을 때면 괜히 이불을 푹 뒤집었으며 나도 빨리 어른이 되어 부모님께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여러 번 생각했어요. 저희 가족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든 일어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실패에 굴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옆에서 묵묵하게 응원하면서 가장의 역할에 힘을 보태주셨던 어머니 덕에 웃으며 지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국민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입학식 전날 아버지께선 제게 새 책가방과 새 원피스, 그리고 새 신발을 선물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공주님 입학 선물로 아빠가 새 가방이랑 새 원피스, 그리고 새 신발 준비했어. 유경아, 입학 축하해. 와, 가방이랑 원피스, 신발이다. 그런데 아빠, 돈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야? 우리 공주님 내일 입학하는 날인데 아빠가 돼가지고 이런 거 하나 선물 못 해줄까 봐. 유경아, 학교에 가면 우리 유경이랑 나이가 같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야. 물론 유경이는 아직까지 또래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어. 아빠도 어렸을 땐 국민학교 들어가는 게 정말 무서웠거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별거 아니더라. 우리 딸은 아빠 닮아서 잘할 수 있을 거야. 어려운 상황에서도 학교에 입학하는 절 위해 이렇게 선물을 준비해 주신 것이 그저 감사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주신 가방과 원피스, 신발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준 선물이 되리라는 것을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한 지 딱 한 달째가 되던 주말,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닌 일을 나가 계셨기에 전화는 제가 받아야 했어요. 그런데 수화기 안에서 굉장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기호님 보호자분 되시나요? 여기 병원입니다. 이기호님께서 돌아가셔서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의 입에서 들려오는 아버지 이름과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말에 순간 모든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도 아버지께선 돈을 벌러 현장에 나가 계셨고 타워 크레인 작업을 하려고 현장에서 승강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승강기의 줄이 끊어져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죠. 저는 전화를 끊은 어머니께서 일하고 계시는 한밭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수화기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셨대. 그게 무슨 소리야, 유경아. 아까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아빠가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다고, 병원으로 와야 한다고. 어머니는 제가 대답을 하자마자 전화를 급히 끊으셨고 저는 집에서 한참 동안 울다 버스비를 챙겨 전화가 왔던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길, 병원에서 착각을 한 것이길 속으로 바라고 또 바랬지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버진 그렇게 젊은 나이에 가족들을 등진 채 하늘의 별이 되셨어요. 어머니와 전 장례를 치르는 내내 목 놓아 울기만 했습니다. 다른 친척들과도 교류를 하고 지내지 않았거니와 할머니와 할아버진 아버지가 어렸을 적 돌아가셨기 때문에 식장은 내내 조용하기만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3일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아버지를 넓디 넓은 바다에 뿌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푸르기만 한 바다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때 꼭 다시 만나자. 그땐 이렇게 힘들게 살지도 말고 아프지도 말고 그냥 누구보다 평범하게 가정 꾸리고 행복하게 살자. 이제 걱정 없이 아프지 말고 편하게 가. 전 아버지께 말을 남기는 대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저와 어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늘 하시던 대로 한밭집 일을 계속 나가셨고 저는 일주일 만에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는 한밭집 출근 시간을 조정하시고 새벽에 우유 배달 일을 하나 더 시작하시게 됐어요. 돈을 버는 건 좋지만 혹시라도 너무 가로해서 어머니의 몸에 혹시나 문제라도 생길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어머니께선 방긋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만 괜찮아. 엄마라는 존재가 원래 그런 거야. 자기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몸이 힘들어도 뭐든 하는 그런 강한 사람이란다. 너도 나중에 엄마가 되어보면 엄마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엄만 최선을 다해 너한테 행복만 주려고 노력할게.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소중한 우리 딸. 그렇게 어머니께선 허드렛 일과 한밭집 일을 병행하셨어요. 아무래도 두 가지 일을 같이 하다 보니 가끔은 아이고 어깨야, 아이고 허리야 하며 몸 곳곳의 통증을 호소하시기도 했죠. 어머니가 어깨나 허리를 두드리시며 아파하실 때마다 저는 조그마한 손으로 어머니 어깨를 두드려 드리기도 하고 어머니 허리를 꾹꾹 주물러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묵은 피로가 싹 씻기는 것 같네. 나도 돈을 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엄마가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 텐데. 유경이 넌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걱정 없이 친구들이랑 뛰어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해. 지금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게 엄마를 돕는 일이야. 알겠지? 알았어 엄마.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이렇게 저와 어머니는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늘이 힘들더라도 내일은 오늘보다 덜 힘들겠지. 내일은 오늘보다 1% 정도는 더 행복해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서로를 의지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쯤 어머니는 한밭집 일을 그만두셨고 국밥집에서 주방 일을 시작하셨어요. 형편은 어릴 때보단 아주 조금은 나아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살던 집은 재개발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른 달새방으로 이사도 하게 됐어요. 같은 달새방이었지만 달라진 건 좋은 집주인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선 저희가 집으로 들어오던 날 맛있는 케이크 하나를 사다 주시면서 저희가 세입자로 들어온 걸 환영해 주셨어요. 이사 온 거 축하해요. 우리 건물에 들어와서 살면 다들 잘 돼서 나가요. 여기서 1년을 지내든 5년을 지내든 오래 살다 나가도 되니까 꼭 잘 돼서 나갔으면 좋겠네요. 저희가 들어올 때 보증금도 최대한 낮추고 월세도 낮춰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아주머니께서는 환한 미소로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잘 돼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덕담까지 해주셨어요. 그런 아주머니가 참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새 집에서 보내던 첫날 밤 어머니와 전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워 자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아까 집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셨잖아. 여기 들어오면 나중엔 잘 돼서 나간다고. 우리도 꼭 그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럼 당연하지. 나중엔 빌라 같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을 거야. 앞으로 펼쳐질 미래에 대해 소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저와 어머니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이전보다 나아진 상황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지만 신은 저와 어머니에게 쉽게 기적을 안겨주지 않았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온 건 이사 온 지 5개월이 지난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어요. 어머니는 국밥집으로 출근을 하려 버스를 타고 가던 길에 사고가 났고 거기서 큰 부상을 입은 채 병원으로 실려가셨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병원으로 향했고 응급실에 누워 계신 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 괜찮아? 많이 다쳤어? 아까 오자마자 검사 받으러 들어갔었는데 고관절이 골절이 돼서 수술 들어가야 한다네. 아까 너무 아팠는데 지금은 진통제를 맞고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통증이 좀 덜하다. 골절이 일어났다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을까 싶었어요. 우선 어머니는 수술을 하고서도 한동안은 병원에 계셔야 했기에 전 어머니의 옷가지와 생필품을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 이런저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는 회복을 위해 당분간은 일을 쉬셔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이젠 어떻게 해야 하지 싶었어요. 다행히 어머니는 수술도 잘 되셨고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은 사고였기에 수술비 및 병원비까지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어머니께 수술 후 후유증이 찾아왔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하시는 것이 어려웠기에 고민 끝에 저는 생계를 위해 자퇴를 결정하게 됐어요.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유경아,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그러니까 네가 굳이 학교를 관두면서까지 그러진 않아도 돼. 엄마, 우리 반에도 지금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 꽤 있어. 그리고 학교 그만둬도 나중에 검정고시 치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 엄마. 내가 알아서 잘할게.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서를 제출했고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경력도 없거니와 나이도 어린 절 받아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가게 앞에 붙어있는 직원 구함이란 종이를 보고 들어가도 다들 고개만 내저을 뿐이었죠. 그렇게 시내를 돌아다니던 전 우연찮게 한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손님이 제일 많이 오는 가게에서 일을 했기에
저녁엔 정말 숨 돌릴 틈도 없이 바빴고 정신도 없어 주문 실수도 잦았던 데다 된장찌개를 나르다 미끄러져 손님에게 찌개를 엎지르는 바람에 치료비를 물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실수가 앞으로도 이어지게 된다면 그땐 손님 병원비를 네 시급에서 까는 걸로 안 끝날 거다. 아휴, 앞으로 이런 일 다시는 없도록 해라. 네, 사장님, 죄송합니다. 울기도 참 많이 울었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던 고깃집에서의 아르바이트는 2달 후 막을 내리게 됐어요. 짧았던 사회 경험이었지만 그래도 나름 값지고 좋은 기억들만 안고서 깔끔하게 그만둘 수 있었어요. 이후 고깃집 말고도 패스트푸드점에서도 일을 해보고 편의점에서도 일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은 월세와 공과금 그리고 생활비로 써야 했기에 돈을 모을 틈 같은 건 없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1년을 보낸 전 19 되던 해 대학가 원룸촌에 새로 생긴 편의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뽑히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곳의 점주가 제 이력서를 보고서 저를 탐탁치 않은 눈빛으로 바라봤었거든요. 고등학교는 그만뒀나? 왜 그만뒀어? 뭐 학교에서 사골치기라도 한 거야? 생길 책임져야 해서 관두게 됐어요. 자격이 안 되는 걸까요? 나이 어린 거 치고는 아르바이트 한 경험도 많고. 그래, 좋아요. 내일부터 나와서 일 한번 해봐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저 뽑으신 거 후회하지 않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전 처음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처음 하는 것이다 보니 일을 제대로 배워야 했는데 점주의 행동이 묘하게 불쾌했어요. 일을 가르쳐주면서 은근슬쩍 접촉을 하기도 하고 이상한 눈빛으로 절 바라보기도 하고 무엇보다 말을 정말 불쾌하게 하는 재주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뭘 하시길래 이렇게 예쁜 딸내미를 갖다가 어린 나이부터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게 만드시는 거야? 생계는 원래 부모님이 책임지는 건데 말이야. 저희 아버진 제가 8살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셨고요. 저희 어머니는 버스 사고로 다치시는 바람에 바깥일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까지 그만두면서 돈을 버는 거고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뭐든 물어보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니 헛기침을 하면서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저는 태어나 그렇게 무례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가고 싶었지만 하필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기에 역함이 느껴져도 꾹 참고 일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점주가 저를 조심히 창고 쪽으로 불러내서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너 혼자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면 내가 너희 집 잘 살 수 있게끔 좀 도와줄까? 글로는 표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끈적하고 더러운 시선과 말투에서 도와줄까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건 점주는 이미 결혼해서 가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자식도 있는 사람이 아르바이트생 하나를 붙잡고 이런 말이나 던지고 있다는 게 참 기가 막힐 정도였죠. 저는 그 말을 듣고 점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도와주셔도 돼요. 저 혼자서도 알아서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습니다. 저는 점주가 던지듯 건네준 돈을 받고서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제가 2주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번 돈은 36만 원 정도였어요. 편의점을 그만두고 나서 급히 다른 아르바이트를 구해보려고 했지만 문 앞에 붙어있는 아르바이트 종이를 보고 들어가면 모두 다 마감됐다는 말만 돌아올 뿐이었어요. 어지간한 아르바이트 자리는 모두 대학생들이 꿰차고 들어갔기에 제가 들어갈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중에 36만 원이라는 돈만 쥔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어머니께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모두 이야기하니 어머니께선 화를 내시며 잘 그만뒀다고 하시더군요. 잘 간뒀어. 그런 사람 밑에서 일해봤자 너한테 좋은 거 하나도 없다. 아휴, 그리고 2주나 일했는데 이것밖에 안 주니? 지금 최저시급이 얼만데.
결국엔 돈 떼먹을 거 다 떼먹고 너한테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 일할 곳이 없어서 큰일이야. 제일 급한 건 우리 월세와 관리비잖아. 한 달에 최소 40만 원 정도 벌어야 하는데. 다른 것보다 급했던 건 바로 월세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얼마 벌지 못했어도 항상 월세 늦는 일이 없었는데 당분간 아르바이트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월세를 내는 것에도 차질이 생길 것 같았어요. 당시엔 월세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난처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월세를 밀릴 때마다 집주인 아주머니께 따로 문자를 남겨놓았습니다. 사정이 안 좋아 월세를 늦게 내야 할 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는 문자를 남겨놓으면 집주인 아주머니께선 괜찮다며 천천히 내도 된다는 답장을 남겨주셨어요. 그럴수록 죄송한 마음도 커지고 괜히 집 근처에서 집주인 아주머니 마주치면 고개를 푹 숙이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301호 아가씨 아니야. 오랜만이네. 안녕하세요. 아가씨. 잠깐만. 아이고, 잠깐만.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양심이 찔리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만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라 저도 모르게 아주머니를 피해 다녔어요. 돈이 부족해서 1,000원 내지 2,000원짜리 반찬들을 시장에서 사고 작은 쌀포대 하나를 사서 냄비밥을 지어 조촐하게 끼니를 때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어머니도 저도 이런 상황에 너무 지쳐 어느 날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쏟아내기도 했어요. 이제는 긍정적인 마음보다 부정적인 마음이 점점 더 커져서 저 스스로를 잡아먹으며 월세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살던 어느 날 누군가 저희 집 문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301호 안에 있죠? 문 좀 열어봐요, 빨리.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집주인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설마 월세를 제때 내지 못해서 화가 나신 걸까? 큰 목소리에 너무 놀라 황급히 문을 여니 커다란 목소리와는 다르게 앞에서 방긋 웃고 계시는 집주인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월세 때문에 오신 거 맞죠? 너무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야? 월세 때문에 온 거 아니고 그냥 이거 좀 주러 왔어.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뭐가 잔뜩 담겨있는 검정색 비닐봉투 하나와 종이 가방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이거 전해주려고? 문 닫고 꼭 확인해봐. 집주인 아주머니는 제게 건네준 물건에 대해 설명도 해주지 않으신 채로 유유히 사라지셨습니다. 검은 비닐봉투는 꽤 묵직했고 종이 가방 안에 든 물건도 제법 무게가 나가는 편이었어요. 저는 궁금함에 검은 비닐봉투부터 먼저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반찬이 담겨있는 작은 용기들이 있었고 맨 아래쪽엔 하얀 봉투 하나가 있었어요. 그 하얀 봉투를 슬쩍 열어본 전 정말 깜짝 놀라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무려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들어있던 종이 가방 안엔 검정고시 책 세트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돈이 담겨있는 봉투를 바라보다 집주인 아주머니께 할 말이 있으니 혹시 잠깐 뵐 수 있겠냐는 연락을 남겼고 아주머니께선 지금 바로 집 앞에 있는 커피숍으로 나오라는 답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커피숍으로 향해 아주머니를 만나 뵐 수 있었습니다. 내가 준 거 다 열어봤어? 반찬은 내가 직접 만든 거라 시장에서 싸게 주고 사 먹는 것보단 훨씬 더 맛있을 거야. 그런데 나한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네, 아까 저한테 주신 거 다 확인했는데 그중에 돈이 담겨있는 봉투가 있더라고요. 저희를 생각해서 주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월세도 제때 내지 못하고 있는 죄송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도움받는 건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돈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면서 아주머니께 다시 돈 봉투를 돌려드렸고 아주머니께선 그 봉투를 보고 방긋 웃으시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으면 내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해도 될까? 301호 아가씨는 그래 이름이 뭐야? 이유경이에요. 편하게 이름 불러주셔도 돼요. 유경아,
사실 나한테도 너처럼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 나도 어릴 적엔 우리 집이 무척이나 가난했었거든. 그래서 중학교까지만 졸업하고 17살 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서야 했어. 날 쫓아다니던 지독한 가난은 30대 중후반쯤이 되어서야 내 발목을 놓아줬어. 마음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면서 결혼도 하고 예쁜 아들과 딸을 낳고 했었지. 우리 아들은 지금은 해외로 발령나서 결혼해서 미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딸은, 따님도 외국에 계시나요? 아주머니께 따님의 소식을 물었더니 아주머니는 이상하리만큼 피하셨습니다. 뭔가 사정이 있는 걸로 보였어요. 딸 얘기가 나오니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아이고, 주책이다. 딸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구나. 됐고, 그래서 유경이 너 학교도 그만뒀지? 처음 이사 온 이후부터 네가 교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작년인가 한 몇 개월 전인가 평일 낮에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모습도 봤고 너 볼 때마다 학교는 잘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가 자꾸 내 얼굴만 보면 도망을 가니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는 것도 이상할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다가 혹시라도 학교를 그만둔 거라면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검정고시 책 세트 준비해봤어. 아줌마 아들도 아파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는 바람에 고졸 검정고시 시험 쳐서 합격했거든. 학교는 그만둔 게 맞는지 물어봐도 될까? 학교는 18살 때 그만뒀어요. 고등학교 2학년쯤에 엄마가 버스를 타고 일터로 나가시다가 사고가 나셨거든요. 그때 고관절이 골절되시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으셔서 그때부터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진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집에 돈을 벌 만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랬구나. 아유, 벌써 이사 온 지 1년이나 지났는데 그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됐네. 미안해. 아줌마가 좀 더 신경 써서 들여다봤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이렇게 저랑 저희 엄마 신경 써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마음뿐인걸요. 아주머니, 그래도 돈만큼은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야, 받아. 단돈 100만 원이라도 어려울 땐 도움이 되는 법이야. 그리고 오늘 네가 돈을 받았을 때 들었던 고마운 감정을 잊지 말고 평생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언젠가 네가 가난에서 벗어나 여유가 생겼을 때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마음이 넉넉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래. 고생한다, 어린 나이에.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고생한다며 다독여 주셨습니다. 잡아주신 따뜻한 손의 온기에 따뜻한 말투에 괜시리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결국 그 돈은 끝내 돌려드리지 못하고 고스란히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병원에 다녀오신 어머니께 그 돈을 건네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엄마, 아까 집주인 아주머니께서 왔다 가셨어. 반찬 몇 가지랑 검정고시 책이랑 여기 100만 원까지. 100만 원은 돌려드리려고 아주머니를 따로 만났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우리한테 이 돈 꼭 쓰라고 하셨어. 당신도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아휴, 감사해서 어떡하니. 우린 되려 해드린 것도 없고 월세도 맨날 늦게 내고 그러는데 이렇게 큰 돈을. 엄마, 우리 좌절하지 말자. 주변에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 보자. 그날 저는 어머니를 끌어안고서 또 한 번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로 절망하거나 무너지지 말자고.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진심 어린 응원을 해준다는 것,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 된다는 걸 아주머니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아주머니께서 주신 100만 원을 아끼고 아끼면서 사용했습니다. 그 100만 원은 정말 엄마와 제게 담비와도 같았어요. 주인집 아주머니는 월세는 조금 여유가 되면 그때 주라면서 일제 받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반찬이며 용돈이며 생활비며 도와주셨고요. 전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왜 그렇게 잘해주시는지. 그래서 저도 꼭 성공해서
나보다 꼭 어려운 사람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전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인터넷 쇼핑몰의 포장 업무를 담당하는 아르바이트에 합격해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틈틈이 아주머니께서 선물해 주신 검정고시 교재와 월급을 받은 돈으로 강의까지 결제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드디어 검정고시에 당당하게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옆에 있던 어머니를 얼싸안고 기뻐했고 곧바로 집주인 아주머니께도 전화를 걸어 이 소식을 알렸어요. 아주머니,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어머머, 정말이니? 봐라, 열심히 하니까 되잖아. 정말 잘 됐다. 축하한다, 유경아. 아주머니께서 마치 자기 자식이 검정고시를 합격한 것처럼 진심을 담아 기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저희 집으로 찾아오셔선 제게 검정색 종이 가방을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든 건 다름 아닌 정장 세트였습니다. 아주머니, 웬 정장이에요? 이제 너 성인도 됐고, 언제까지 아르바이트만 하고 살지는 않을 거 아니야. 직장에 면접을 보러 다니고 그러려면 정장은 꼭 필요해. 아줌마가 너 몰래 선물해 주려고 일부러 사이즈 안 물어보고 눈대중으로 샀는데 잘 맞으려나 모르겠다. 면접 갈 때마다 이거 꼭 입고 가. 알겠지? 아주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꼭 취업하고 정식으로 월급 타게 되면 꼭 이 은혜 갚을게요. 괜찮어. 듣기만 해도 기분 좋다. 유경아, 앞으로 모든 일이 다 잘 풀릴 수 있도록 아줌마가 진심으로 응원할게. 화이팅이다. 그렇게 전 성인이 돼서 회사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세상은 녹록지 않더군요. 전 검정고시만 합격하면 그래도 일반 회사에 지원할 수 있는 문은 넓어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괜찮아 보이는 회사에 지원을 하는 족족 서류에서부터 탈락을 했고 면접을 보자고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던 회사도 있었어요. 과연 이대로 취업은 가능한 걸까 싶었지만 다행히도 저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있었습니다. 집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라 출퇴근을 하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죠. 직장 생활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월급이 밀리는 일도 없었으며 명절엔 상여금도 나왔고 게다가 저와 정말 죽이 잘 맞는 동료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첫 직장이었지만 최고의 직장이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받은 첫 월급으로 어머니껜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내복과 걸음을 걸으실 때 불편하지 않도록 새 운동화 하나를 사드렸고 집주인 아주머니께도 어머니와 같은 내복 한 벌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밀린 월세도 갚아 나가기 시작했어요. 나한텐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왜 내 것까지 준비했어? 원래 첫 월급 타면 부모님이나 감사한 분께 내복을 선물해 드리는 거라고 저희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아주머니는 제게 감사한 분이시니까 첫 월급 타서 꼭 선물 하나는 해드리고 싶었어요. 겨울 오면 꼭 옷 안에 입고 다닐게. 참 따뜻하겠다. 고마워, 유경아. 그리고 정확히 직장에서 제가 근무를 한 지 3년이 지난 후 저와 어머니는 원룸 생활을 청산하고 적금을 들어놓은 것과 전세 대출 조금을 더해 빌라로 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비록 전세였지만 어릴 때부터 시작된 단칸방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된 것이었죠. 이사갈 집도 아주머니와 같은 동네였기에 언젠가는 마주칠 수 있다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 집주인 아주머니와의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 전 월세를 입금해 드릴 때만 해도 연락이 잘 됐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뚝 하고 끊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계약을 했었던 부동산에 연락을 드렸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집주인 사장님, 며칠 전에 급하게 출국하셨어요. 네? 갑자기요? 이유는 말씀 안 해주셨고 언제 돌아오실지도 말씀 안 해주셔서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그 건물 위탁 관리해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이사 준비되시는 대로 연락 주세요. 부동산과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기 전에 감사했다고
아주머니 덕분에 이사까지 갈 수 있었다고 진심을 담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드리고 싶은 것도 있었는데, 연락 한 통 없이 떠나버린 아주머니께 조금은 서운한 감정도 들었고,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됐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아쉽다 얘. 그러게, 별일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도 건물을 아예 팔고 가신 건 아니니까 언젠가 돌아오시겠지. 그렇게 저희는 큰 아쉬움을 뒤로한 채 계약한 빌라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께는 장문의 문자를 드려서 한국에 오시면 꼭 뵙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연락을 해놓았죠.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아주머니는 우리 가족에겐 따뜻한 손길을 내어준 유일한 분이셔서 계속 신경이 쓰이더군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래도 전 꾸준히 아주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아주머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시죠? 너무 걱정돼서 연락드렸어요. 연락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머니, 식사는 하셨어요? 저 아주머니와 같은 동네로 이사 갔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아주머니, 오늘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나서 연락드렸어요. 정말 별일 없으신 거 맞죠? 항상 건강 챙기시고 식사 거르지 마세요. 저 벌써 30대가 됐어요. 아주머니가 많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틈틈이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한 번도 오지 않았죠. 이후 저는 회사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30대 초반으로 접어들 무렵 카페 하나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카페 위치도 되도록은 엄마가 계시는 집과 가까운 곳으로 구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발품을 팔다가 마음에 든 곳이 나와 그곳을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곳은 우리가 월세 살았던 주인집 아주머니 건물과 가까워서 더 좋았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장문의 문자를 보낸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이 카페에서 꼭 만나길 바랬습니다. 처음 카페를 오픈했을 땐 그냥 젊은 사람들이 몇 명 들르는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입소문을 탄 덕에 손님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집주인 아주머니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적은 한적한 평일 오후 시간, 어떤 중년의 아주머니 한 분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전 그 아주머니를 보고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거 드릴까요? 여긴 뭐가 제일 맛있나요? 처음 와봐서. 아주머니가 메뉴를 여쭤보시기에 설명을 해드리려고 얼굴을 딱 마주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제가 아주머니의 얼굴만 빤히 쳐다보고 있으니 아주머니께서도 굉장히 멋쩍어하며 제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가씨,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보시고선 두 눈이 동그래진 채 저를 빤히 쳐다보셨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머니께 여쭤봤어요. 아주머니, 저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한 번에 못 알아보신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 유경이에요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 정말 유경이니? 유경이 맞아? 네, 저 유경이에요. 아주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셨던 아주머니 건물에 살았던 유경이 맞아요. 저희 가게를 들어온 분은 가장 힘들었던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 제게 많은 도움을 주셨던 집주인 아주머니셨어요. 그분을 완연한 어른이 된 지금에서야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저는 카운터 밖으로 나가 아주머니 끌어안고 눈물을 펑펑 흘렸고 아주머니께서도 저를 꼭 끌어안은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음료 한 잔을 내어드린 후 테이블에 앉아 아주머니와 그동안의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무 정신없이 출국을 하는 바람에 너한테 간다고 인사도 못하고 미안해. 많이 서운했지? 근데 어떻게 우리 동네에다가 이렇게 예쁜 카페를 차릴 생각을 했어? 하도 카페가 예뻐서 지나가다 와봤더니 네, 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아주머니 건물에서 나온 뒤로 근처에다가 전셋집을 얻었거든요. 엄마도 보살펴 드려야 해서 최대한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구했어요. 그건 그렇고 아주머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나셨어요? 어, 그때 우리 아들이 미국으로 발령을 받았었다고 했지? 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시간 날 때마다 연락을 하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를 하는 거야. 아들이 많이 아프다고. 너무 놀라서 어디가 아픈 건가 물어보니까 대장암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며느리가 하는 말이 내 아들이 어머님 아버님을 너무 뵙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 그 말을 듣고서 곧바로 남편과 이야기를 하고 부동산에다가 건물을 좀 맡아서 관리를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급하게 한국을 떠난 거야. 이제 자식이라고는 아들밖에 없는데 한국에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랬었지. 직접 미국에 가서 내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며느린 옆에서 고통스러워하지. 아무것도 모르는 소녀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왔다고 좋아하고 있지. 억장이 얼마나 무너지던지. 그래서 남편과 나도 미국에서 정착하기로 한 거였어. 그럼 아드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치료는 다 끝나셨어요? 그래. 아유, 다행히도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10년이란 시간 동안 우리 아들 내외와 같이 지냈었어. 근데 우리 아들이 또 암에 걸려서 투병하다가 결국엔 2달 전에 세상을 떠났어. 아들을 그렇게 보내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지.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고 나니까 가슴이 허하더라고. 남편이 내 옆에 있는데도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기분이었지. 아주머니께선 덤덤한 듯 슬픈 말투로 이야기를 이어나가셨습니다. 아주머니께서 그런 일을 겪었다는 소리를 들으니 저 역시도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그동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주머니.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주머님 분명 아드님과 따님이 있다고 하셨는데 따님 얘기를 안 하시니까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여쭤보았습니다. 아주머니, 근데 아드님 얘기만 하시는데 따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왜 자식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제 물음에 음료수 잔을 놓으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해 주셨어요. 내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정확히 18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딱 유경이 널 처음 만났을 때 그때였지 아마. 내가 왜 유경이 너에게 관심을 가져준 줄 아니? 그때 유경이 네가 입고 있던 교복이 바로 우리 딸이 입었던 교복이었어. 우리 딸과 같은 학교를 다닌 것 같더라고. 널 처음 봤는데 마치 우리 딸이 내게 다시 와준 것만 같았어. 키도 비슷하고 얼굴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날 혼자 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우리 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아, 그런 일이 있으셨는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물어봤네요. 백혈병이었어. 그 어린 나이에 아주 끔찍한 병을 얻고 만 거지. 내 딸은 남편과 내게 보물 같은 존재였어. 똑똑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렇게 하늘은 우리 딸을 데려가더라고. 아주머니는 그렇게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가 왜 그토록 우리에게 잘해줬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저를 보면 따님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엄마처럼 책이며 반찬이며 학비며 저를 챙겨주셨던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너무 눈물이 나더군요.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하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상상을 하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을 떠나보내고 이제 남은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보낸 아주머니 보니 이 세상은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기도 했고요. 역시 가족이 최고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그때 생각했어요. 어차피 같은 동네에 살고 아주머니께서 절 딸처럼 대해주셨으니
이제는 제가 딸 노릇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와 엄마에게 빛과 소금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어머니는 건강하시지? 이 가겐 네가 일하는 가게니? 네, 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세요. 이 가게는 제가 운영하는 가게고요. 아주머니, 정말 많이 뵙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잘 지낼 수 있었던 건 그때 따뜻한 마음을 내어주신 아주머니 덕분이에요. 아주머니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라고요. 아니야, 내가 뭘 네 인생을 바꿔. 네가 바뀌려고 노력을 한 거야. 내 덕분이 아니라 너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 스스로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야. 그때 포기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여기까지 온 네가 이 아주만 정말 기특하다. 아참, 아주머니, 제가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게 되면 꼭 드리려고 보관해뒀던 게 하나 있어요. 잠시만요. 저는 바로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인출하고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돈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그 돈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웬 돈이야, 유경아? 그날 아주머니께서 저랑 어머니에게 전해주셨던 마음과 저와 어머니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넣은 거예요. 언젠가 아주머니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쭉 보관했던 건데 이 돈을 드리는 날이 오네요. 아유, 아니야. 너도. 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준 게 아니야. 아니요,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전하는 마음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세요. 감사해요. 그리고 지금은 500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제가 아주머니 옆에서 말동무도 해드리고 지켜드릴게요. 말 그대로 아주머니 따님 대역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아주머니도 절 지켜주셨잖아요. 아셨죠?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근데 네가 뭔 돈이 있다고. 아주 많은 돈 필요 없으니까 이거 넣어도. 아주머니는 돈을 받지 않겠다고 계속 거절하셨지만 저는 끝까지 아주머니께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그토록 마음속으로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난다는 거 참 꿈 같은 일이더군요. 그날 아주머니와 전 2시간이 지나도록 서로 손을 잡고 그동안 나누지 못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말이죠. 그날 이후 저는 아주머니를 이모라고 친근하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사간 저희 집에도 초대를 해드렸어요. 그곳에서 이모와 어머니는 너무 오랜만이라며 서로 안부를 묻고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여유가 없었던 시절엔 어머니께서 이모와 말을 잘 하지 않으셨지만 이젠 어머니도 말도 잘하시고 언니 동생하며 아예 친자매처럼 지내신답니다. 카페 사장님, 오늘도 우리가 자주 마시는 걸로다가 내려줘. 아니야, 오늘은 다른 거 먹을래. 유경아, 너 그 에이드인지 뭔지 만들 줄 알지? 당연하죠, 이모. 오늘같이 더운 날엔 에이드도 좋아요. 안 그래도 유자청이 새로 들어왔는데 제가 한 잔 시원하게 타드릴까요? 유자청? 아유, 좋지. 그럼 유자에이드로 한 잔만 시원하게 부탁해. 한때는 그저 집주인과 세입자였던 사이였지만 지금 이모와 저희 가족은 누구보다 가깝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한 번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던 이모와 이렇게 기적처럼 다시 만나게 된 이후부턴 친딸처럼 살갑게 마음을 주고받고 있어요. 이 영상이 올라간다면 저는 이모랑 이걸 같이 볼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모에게 딱 한마디만 남기고 사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모, 그때 저희 가족한테 손을 내밀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모가 없었다면, 우리를 이해해주지 않았다면, 그때 우리를 매몰차게 밀어냈다면 아마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메마른 땅에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시 만난 만큼 이젠 행복하게 지내봐요. 이모, 많이 사랑해요.